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고창군 윤진병 의원입니다. 우리 법무부 차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호명된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국회 부의장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윤중병 의원이 단상의 방향을 법무부 차관을 향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 차관님 장관 직무대행 잘하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통할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맡은 역할을 각자 검찰은 검찰대로 저희는 또 법무부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우리 행정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또 헌법재판 관련 법률 자문,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판단컨대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이 훨씬 위중합니까? 이후에 지금 탄핵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재판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 어느 부분이 더 중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 재판 과정에서 그 미중성이라든지 그 중요성은 다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실제 탄핵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란이 이루어진 후속적인 조치이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내용은 있어서는 안 되는, 예전 같으면 삼족을 멸해야 될 반역에 해당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내란이 해당한다고 봤을 때 이 말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면 국회에서 내란으로 인정해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또 사법기관에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체포 구속과 기소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현재 상태는 그런데 그러니까 재판 과정은 남아 재판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네네. 이른 그런 혐의가 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예정돼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조사나 처벌은 보다 더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부합되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법무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이 있고 요건에 대한 1차적 해석 판단을 대통령이 한 부분과 그 해석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서 지금 이제 별도의 형사재판과 탄핵 관련된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헌재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가 적법했다 이렇게 우기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형사로서는 피고인, 헌법재판에서는 피소추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주장이지만 적절치는 않다. 그 부분은 판단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또 우리 그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또 내란 행위와 관련된 판단하고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죠. 네, 어떤 취지이신가요? 내란죄는 형사적인 처벌이고 네. 내란 행위는 탄핵적인 요건인데 그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사적으로 유죄가 되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에서 이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별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소추인 측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 소추하고 탄핵 심판이 병행된다고 그래서 탄핵 심판을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건 재량인데, 그리고 그 판단은 헌재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죠. 잘못이라기보다는 판단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규정을 둘러싼.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현재까지는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헌재가 증거조사라든지 일련의 체증 활동을 하고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또 부정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이지 않나요? 근데 어차피 헌법재판이나 일반 재판이나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공개재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 감독을 받는다라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과연 그 의견 개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단정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아닌 국회가 본회의장을 통해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압력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질의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가지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 통제권의 일환으로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견제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 탄핵소추가 실제 헌재에서 기각되면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지금 권한 대행들이 수행하고 있는 효력 유지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두 가지가 겹쳐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가 된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소추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각된다고 하면 그 즉시 직무 해제가 다시 원상복구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반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기간 동안에 대행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정당한 걸로 보이는데 두 번째 문제가 권한 대행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 소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대통령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소추 절차에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설사 기각된다 하더라도 소추 시부터 기각 시점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이 한 행위 자체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통일된 견해는 없어서 추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소추 절차에 대한 적법성이 논란이 있는 경우에 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를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탄핵 결정, 기각 결정 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지 소급되지 않지만 탄핵 소추 절차 과정에서 지금 정족수 둘러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유효한 정족수가 아닌 상태에서 잘못 소추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기간 동안에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한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무효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우리 법무부 입장은 뭐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가정적인 사항이라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무총리 탄핵 심판, 장관 탄핵 심판에 계류 중이면 국정 운영상 누구를 가장 먼저 탄핵을 결정을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여러 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가 돼 있고 어떤 사건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현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당부당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권한 대행의 소추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현재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지만 당연히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모든 게 후속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헌재의 판단인데 동의하지 않나요? 다만 이제 그렇게 사안의 위중성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동안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탄핵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의 쟁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탄핵 소추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 결정을 존중해줘야죠. 그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도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그렇습니다. 견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헌재 결정에 존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대외적으로 법무부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법률적인 입장을 대변하면 그런 입장을 명쾌하게 해줘야 혼선이 없죠. 우리 그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실제 수사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무부에 네, 미보고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네. 실제 보고 검찰 사무 보고 규칙인가요? 거기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사건이 진행되면 뭐 한두 장짜리로 해서 간단한 이제 진행 상황 보고는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에 나온 것 같이 장문의 수사 보고서 자체를 그 분량도 엄청난 수사 보고서인데 그거를 통째로 그렇게 보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별도의 보고서도 제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안 받았어도 전임자가 받아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죠. 아니 11월 4일자에 이루어진 작성된 부분인데 그때도 제가 이제 차관도 있었고 저희 박성재 장관도 있었던 사항인데 그때도 분명히 해당 청으로부터 수사 보고서 자체를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창원에서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이런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개략적인 내용의 보고를 한 적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그렇게 보고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그 황금폰 관련된 포렌식은 언제쯤 끝날 걸로 보여요? 그건 제가 한번 실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12월 12일자로 이미 제출을 한 상태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내용에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 피고인 변호인이 또 일정에 맞아야 됩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한번 언제 끝날지는 실무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명태균 씨 관련해서 혐의가 3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4일 날 뉴스타파에 의해서 드러난 수사 보고서 외에 나머지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머지 보고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뭐 압력을 받았다든지 뭐 여론조사 무상으로 한다든지 그게 이제 뉴스타파에 있는 보고서 내용이 이제 그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어가 있고 그래서 뉴스타파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으면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공천과의 관련성이 있으면 이게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질의들이 그동안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한 80여 번 정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다른 이제 언론사 통해서 이미 한 부분이고 또 일부는 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여론조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이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그래서 이 공천 개입이 지금 이제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조사를 제공한 부분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 부분은 또 별도의 또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공천 개입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상당수 내용들은 이미 고발돼 있기 때문에 아니, 판단 고발된 건 알겠는데 네네네. 실제 네. 법무부 차관이 네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한 장짜리든 두 장짜리든 여기 보면 여론 조작과 관련된 내용,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네네네. 뭐 한 세 가지 유형이 나뉘어 있는데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개략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할 때라든지 관계 수사를 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보고를 받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수사 상황 자체는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여쭤보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사전에 보고를 받. 개략적인 내용은 다 받았는데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보고를 받는 내용은 아주 세밀한 내용까지 다 보고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누구를 조사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보고를 늘 받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른바 황금폰에 있는 게 뭘까? 아직 그거는 포렌식이 안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한계는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른바 11호 4일자 수사보고서 있는 내용에 대한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수사팀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탄핵 조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일거에 치유하려면, 의혹을 없애려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수사기관을 통한 실체 규명의 한계가 있을 때 특검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그동안 이 제기가 됐던 특검 법안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됐거나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 도입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시각에서 볼 때 아직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착수가 안 돼서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려면 여야가 공히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네, 한 방법은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도입 시기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특검이 무작정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에 대한 예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을 통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또 신중한 또 그런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임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헌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최소한 제거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검의 성격상 이게 원칙에 대한 중단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절차상으로 보다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 내용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적게 국민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의혹이 계속 남는 거잖아요.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는 전형적으로 특검에 맡겨서 국민들 의혹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법무부나 검찰의 올바른 자세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 특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에 또 상당수는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자라는 또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상당수 사건들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그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게. 아니, 적게 어느 시점에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까지 수사가 완료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당연히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가 되죠. 네. 그런 빌미를 안 주도록 수사를 빨리 해야죠. 수사 착수된 지가 언젠데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다면
그거 특검해야죠. 내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검 도입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생각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아직까지는 해주시면 좋을 것 진행되고 같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네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서구 우리 법무부 차관이 김선호 인사를 한 뒤 국방부 퇴석합니다. 차관님 나와주시고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단상 앞으로 나옵니다.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뒤 단상 앞에 섰습니다. 예,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뭐 빈틈없이 국가 안보는 챙겨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비태세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휘 체계를 확립해서 여러 가지 정상적인 부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비교적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추동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비상시기지만 엄정하게 잘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군 수뇌부가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관련된 것이 수사, 재판 또 과정 속에서 정확히 판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걸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이런 지금 한 가지의 대책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또 우리들이 보완할 점들을 식별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뇌부가 이렇게 내란에 가담해서 군 위상을 실추시킨 반면에 군 장병들 나름대로는 오히려 사실상 항명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사기가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해서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장병들이 약간의 혼란을 느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제 가용한 역량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또 군심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들에게 격려 사기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발언을 예, 우리 장병들은 이런 비상 계엄 사태와 연계돼서 직접적으로 관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대로 우리 장병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장병들은 그 어떤 이런 외부적인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한테 부여된 임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우리 군 수뇌부 내란에 가담한 그런 장성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징계 조치하고 기소휴직이라고 그럽니까?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엄사령관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예, 계엄사령관은 약간의 좀 법적인 그런 제한 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못했는데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일상적이지 않은 계엄 때문에 여러 가지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미비점들이 꽤 드러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입법안 발의가 돼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치유가 돼서 보완이 돼서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 갖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호 외교부 국방부 차관이 장관님 좀 퇴석합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호명되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2기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2기 외교 통상 정책의 특징, 또 우리가 외교 대응 기조, 이거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불안해하시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많이들 얘기하시듯이 거래적 관점에서 모든 대외 관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조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외교 정책상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화롭게 다룰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대통상이나 FTA나 WTO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존중하는 입장입니까? 부정하는 입장입니까? 사실상 WTO가 작동하지 못한 시간이 벌써 몇 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 자체가 흔들려오던 그런 추세 속에서 더 규범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될 거로 생각하고, 그런 데 대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리를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전에 WTO 체제 때문에 네. 실제 우리가 5%의 관세를 매겨서 수입하는 게 40만 8,700톤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없나요? 한미 간 FTA는 그동안에 잘 작동해 왔고 그 혜택을 여러 분야에서 누리고 있었는데, 그 FTA 협정조차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신행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만, 그 가능성에 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준병 의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산업 때문에 양보했던 농업,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실제 FTA나 WTO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될 수 있다면 네.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인사를 한 뒤 퇴석합니다. 윤준병 의원이 단상의 방향을 의원석을 향해 조정하고 있습니다.